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정말 불면증 약을 아무리 먹어도 잠이 제대로 안 올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족발집 주인이거든요. 코로나 시절이 너무 길어지니까 죽지 못해 사는 자영업자, 그게 딱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탈이 날리는 매장만 보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아주 심란한데요. 얼마 전 그런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겨 이곳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고 저처럼 힘든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저희 족발집이 되게 잘 됐습니다. 공덕동에 있는 족발거리에 있는 족발집들 중에서 특별히 맛없지 않는 한 웬만하면 다들 매출이 잘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힘들다고 하면 심사가 꼬인 인간들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힘들다고 해도 배달 맛집으로 더 대박난 집 많다더만. 그렇게 자꾸 우는 소리 말고 자기도 배달업체 등록해서 배달 손님 많이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꼭 장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배달은 뭐 쉬운 줄 아나요? 배달앱, 배달기사 인건비, 수수료, 그거 다 떼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는데 배달하려면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을 더 써야 됩니다. 물론 장사만 잘 되면야 사람 더 쓰는 거 아무 상관없죠. 근데 배달업체 아무리 등록해놔도 장사 안 되는 집은 안 됩니다. 그것도 다 잘 되는 조건이 있는데 배달업체가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 못 되면 고객이 잘 보이는 자리에 홍보 안 해주고 그렇게 되면 장사가 잘 안 되고, 암튼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30년 지기하고 통화를 해봐도 야, 그래도 너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족발집으로 한평생 잘 살아놓고 요즘 좀 힘들다고 뭐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해. 나처럼 부모 잘못 만나서 한평생 지질이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넌 예전에라도 잘 살아봤잖니. 뭐 예전에 너무 호강만 하고 살아서 더 힘든 거는 있겠다. 네, 30년 지기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물론 얘가 저한테 이런 말 하는 데는 이유는 있긴 하죠. 저는 사실 저희 친할머니 때부터 장충동에서 족발집을 해왔던 나름 원조 족발 명가였거든요. 친할머니 가게를 아버지가 이어받고 이 족발집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전부 저를 잘 사는 집, 부잣집 족발집 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족발 판 돈으로 부족한 거 하나 없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자랐어요. 제가 이 족발집이 얼마나 잘 됐냐면 진짜 주말에는 정신 하나도 없고 평일 밤에도 손님이 너무 많아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족발 먹고 갔다가 결국 서빙하고 마늘 까고 수저 나르고 손님들 주문 받아야 할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렇게 고사리 손으로 족발집 일을 돕고 나면 저희 할머니께서 제일 맛있는 앞다리살과 직접 담근 과일청으로 만든 수제 막국수를 내주셨는데요. 그 맛이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었죠. 그런데 제가 크면서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점점 족발집도 커져서 저희 식당은 TV에도 나오게 됐고 어느새 미리 예약 안 하고 오면 3시간씩 줄 서는 건 기본일 정도의 엄청난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가서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도 자꾸만 저한테 족발집 일을 시키는 겁니다. 아버지 생각으로는 제가 공부도 별로가 아니 족발 체인점이나 제대로 물려받아서 자기 뒤를 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습관처럼 족발집으로 와서 일을 돕고 주말에는 새벽 시장 가서 식재료 사고 반찬 만들면서 오픈 준비하고 하루 종일 주문받고 음식 만들고 비빔밥 나르고 상 치우고 정상까지 마치며 주말을 족발과 씨름하며 보냈죠. 당연히 공부는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솔직히 공부가 취미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바쁜 족발집 일이나 도운 건데요. 막상 다른 애들 다 대학 갈 때 저 혼자 대학 안 가고 족발집 일 계속할 생각하니까 엄청 서글퍼지는 겁니다. 물론 공부를 못해서 갈 대학도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름 없는 대학이라도 들어가서 남들처럼 대학 생활이 하고 싶어져서 아빠한테 솔직히 대학 가고 싶다고 말했더니 아빠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더군요. 이제 와서 공부는 무슨 공부야? 야, 네가 공부에 소질 있는 거였으면 우리가 벌써 너 공부시켰지. 어? 그러지 말고 그냥 아버지한테 사업이나 배워라. 이 족발집 이제 그냥 음식점 아니여. 너는 우리 땡땡 족발 그룹의 후계자야, 후계자. 후계자는 무슨, 족발 팔면서 무슨 놈의 후계자 타령이야. 누가 보면 재벌인 줄 알겠네. 엄마, 재벌까진 아니지만 이제 우리 족발 그룹은 그냥 음식점이라 하면서 파다니까. 응? 내가 아주 알짜배기 그룹으로다가 너한테 물려줄 테니까 너는 내 밑에서 우리 족발 그룹을 잘 돌아가게 일을 배우란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대학 나온 똑똑한 애들이 네 밑에서 사장님 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니까. 괜히 취미에도 안 맞는 공부한답시고 대학 들어가봤자 뭐하냐. 어? 뭐든 돈 버는 일에 빨리빨리 뛰어들고 일 배우는 게 낫지. 안 그려? 응?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 말이 100번 맞았죠. 그리고 아버지가 당시에 굉장히 앞서가는 사고를 가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냥 남들 다 가는 대학에 저도 그냥 무작정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내 친아빠 맞아? 다른 집 부모들은 공부하라고 난리고 어떻게든 대학 들어가라고 난린데 어떻게 아빠는 내가 대학 들어간다고 해도 가지 말고 족발집에서 일하래? 그러고도 아빠가 아빠야? 나 족발집에서 일 시켜 먹으려고 대학 안 보내려는 거잖아.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엄마 아빠는 저한테 어느 학과가 가고 싶냐고 했고 저는 그제서야 대학에 무슨 과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골치 아픈 공부를 하는 과들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부를 안 할 수 있고 성적이 낮은 학과를 열심히 찾았는데 그러다가 연극영화학과를 알게 됐습니다. 네, 탤런트나 영화배우 하고 싶은 학생들이 들어가는 그 학과를 감히 제가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성적이 낮아도 갈 수 있고 어쨌든 대학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어이없는 이유로 저는 한 전문대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했고 이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학교 입학하는 바람에 제 전남편을 만났고 결혼하게 됐거든요. 사람이 공부를 못하면 하고 싶은 공부가 없으면 대학을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괜히 남들 다 가니까 가버리면 인생 훅 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암튼 저는 처음 대학 들어갈 때는 신이 났습니다. 왜냐면 주위 동기들 선후배들 전부 굉장히 미남 미녀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 미남 미녀 많아요. 이름 없는 대학 연영과였는데도 정말 끼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놀라운 건 연예계 데뷔가 정말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잘생기고 끼 많은 동기들, 선후배들 중에서 지금 활동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솔직히 연극영화학과라는 과는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든 과예요. 연예인 데뷔 못하면 할 게 없으니까요. 저희 남편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때는 그 남자랑 결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대부분 그렇듯이 대학교 때 같은 학과 선배랑 밥 먹고 과 활동하다가 데이트 몇 번 하고 사귀게 된 건데요. 아무래도 처음 사귄 남자친구다 보니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기도 하고 들떴던 것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귀고 100일째 되는 날에 과하게 술을 마셨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시고 저한테 꽃다발이랑 커플링을 내밀던 그 잘생긴 얼굴 때문에 저는 어쩌다 보니까 남친이랑 밤을 함께 보내게 됐고 그때 임신을 하게 돼버린 겁니다. 처음엔 그날 하룻밤 때문에 이 남자랑 결혼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솔직히 대학교 때 첫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다들 가볍게 풋풋하게 사귀는 거지. 피임을 제대로 안 한 건 정말 잘못인데 설마 그날 하루 때문에 임신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다 무식하고 아니란 저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에 저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느라 정신없고 남친은 저희 족발집에서 열받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그런데 그 사이 제가 임신한 걸 안 겁니다. 남친은 애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남친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도 똑같은 감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당황하는 그 모습을 보자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그 남편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죽을 거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남친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책임질 일을 했고 귀한 생명이 생겼으니까 나이가 어릴지라도 책임지는 게 맞다고요. 저도 그때는 솔직히 이미 아이가 생긴 지 2달이 넘어서 지우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없애기 싫어서라도 무조건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처음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고 엄마는 미쳤다면서 저를 후들겨 팼죠. 그런데 이미 2달이 지난 뱃속 아이를 지우라고 하는 게 맘에 걸렸는지 결국 두 분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남편 쪽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홀씨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는데 전국의 체인을 가진 프랜차이즈 족발그룹 대표의 딸이라고 하니까 입이 떡 벌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진짜 만약에 아이가 안 생겼더라면 있을 수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어서 뱃속 아이의 힘은 정말 위대했기 때문에 저는 집안 수준도 안 맞고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하고 애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세대가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바보 같은 선택이라 욕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암튼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했어도 아버지는 저희 부부를 최고급 호텔의 최고급 홀에서 하객들에게 최고급 식사를 대접하면서 저희 결혼식을 남부럽지 않게 아주 삐까번쩍한 예식을 치러줬습니다. 어차피 하객들은 저 임신해서 결혼하는 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보는 데서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임신부터 해서 결혼한다고 수근거리고 욕할 게 뻔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호합한 결혼식으로 저의 약점을 가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느껴져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저 최고급 드레스 입고 좋은 호텔에서 결혼한다고 좋아했던 지질이 철없는 딸이었죠. 신혼집도 당시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얻어줄 정도로 좋은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산부인과가 가까이 있는 곳이었죠. 남편과 함께 태교 클리닉까지 전부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저는 남편과 같이 태교는커녕 혼자 아이 낳고 혼자 애 돌잔치하고 아이 2살 때까지 남편 없이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군대를 가게 돼버렸으니까요. 세상에, 타이밍도 참 너무하게도 남친은 제가 임신한 줄 모르고 군대를 신청했고 그걸 까먹고 있었는데 저희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됐을 때 입영 통지서가 날라오게 된 겁니다. 정말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결국 저는 결혼하자마자 남편 없이 독서 공방하며 태교를 하고 그 이듬해 낳은 아들도 혼자 키워야 했죠. 그래도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웬만한 일은 전부 아래 관리인들에게 맡기고 제 태교에 신경을 써주고 남편 역할을 대신 해주었기 때문에 남편 군대 간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 키우면서 대학은 그냥 자퇴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도와줘도
육아하면서 학교 다니는 건 무리였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남편도 학교를 그만두고 얼른 족발집 물려받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휴가 나올 때마다 틈틈이 족발집 운영을 얘기하면서 군대 갔다 오면 본격적으로 남편한테 족발집 본점을 맡기겠다고 했고 남편도 좋다고 말했는데요. 막상 남편이 제대하고 나서 갑자기 말을 확 바꾸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저도 군대에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솔직히 연극영화학과 나와봤자 연예인 될 거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는 건 인정해요. 그래서 다시 취미에도 안 맞는 학교를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닐 생각은 없는데요. 근데 족발집은 진짜 아니에요. 제 취미에도 안 맞고요. 저는 좀 더 사회적으로 좀 더 가치있고 명예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물론 아버님이 하시는 족발집이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암튼 족발집 사장은 제 취미에 안 맞고 저는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좀 더 사회적인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요. 하도 거창하게 썰을 풀어서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인간이 무슨 아프리카 자선단체에 봉사라도 떠나려는 건가? 되게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은 말만 거창하게 했지 사업해서 돈 벌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족발집은 쪽팔리니까 뭔가 남들한테 가오잡을 수 있는 뽀대나는 사업하고 싶다는 말을 겁나게 돌려서 말하는 거였죠. 이 인간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군대에서 이상한 선임병을 만나면서 똥폼을 잡고 말만 뺀지르르하게 잘하는 그런 인간으로 변했더라고요. 사람이 주위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건데 이상한 선임병 때문에 제 남편 조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본인은 그 선임병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대박날 거라고 믿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대기업 입사한 똑똑한 사람들도 막상 나와서 차리면 쪽박 찰 수도 있는 게 사업인데 연극영화학과 1년 다니고 자퇴한 남편이 사업을 한다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빠 족발집이나 잘 운영할 생각하라고 했는데요. 그때마다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너는 이 다음에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아빠 직업 뭐냐고 물을 때 족발집 한다고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전문투자 회사의 CEO라고 하는 게 좋겠냐? 양심에 손을 넣고 잘 생각해봐봐. 나는 우리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나를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했으면 좋겠어. 내 얘기하면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잘난 척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신은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꼭 이 사업 성공시키고 말 테니까 두고 보라고. 이렇게 겉멋만 잔뜩 든 남편은 선임병이랑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무슨 다마고치 키우는 것처럼 동물 키우는 게임을 수입해오겠다고 엄청 설쳐댔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그 선임병 데려와서 둘이서 같이 저희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사업 아이템을 설명했는데 하필 아빠가 여기 홀랑 넘어간 거죠.